안녕하세요. 경시고등학교 교사 김창묵입니다. 해원여자고등학교 김혜영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올 대입에서 우리의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고3 담임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23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라는 주제로 총 7편의 영상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강의를 통해서 올 대입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2022 수능의 경향성을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수시 정시에서 나타난 특이한 경향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뭐니 해도 올해 입시와 관련돼서 학부모님들과 교사 학생들이 제일 궁금한 게 수능 얘기인데요. 2022 수능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해 수능의 특징을 정리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수능도 통합형 수능으로 출제됐다는 것들이죠. 이전 연도에서는 계열에 따라서 인문계열, 자연계열에 따라서 수학은 가형과 나형으로 그리고 탐구인 경우는 사탐, 과탐으로 구분해서 시험을 치렀는데요.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이런 계열에 따른 구분을 없애고 국어인 경우는 공통문항과 선택문항으로 그리고 수학도 공통문항과 선택문항으로 이렇게 함께 출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택 과목이 포함된 수능이다 보니까 선택에 따라서 점수에 다소 차이가 나는 일부분에서는 이런 점수 차이를 과목에 따른 유불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유불리라기보다는 선택에 따른 어떤 점수의 차이가 났던 거는 사실이었고요. 특히 수학에서 선택 과목에 따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같은 선택 과목에 따른 점수 차이가 다소 크게 나서 유불리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난이도가 즉 어려운 정도가 상당히 심했던 수능입니다. 수능은 해마다 어려웠다는 점도 뭐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지난해 수능은 그 어느 해보다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영역이 모두 다 어려웠다라고 하는 수험생들의 이 불평이 많았죠. 특히 국어 영역에서 그랬고요. 절대평가인 영어도 최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꽤 높았습니다. 탐구도 역시 이러한 난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수능에서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와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먼저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에 따른 표준 점수 최고점이 좀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그 과목에서 국어에서 선택과 상관없이 만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원점수 만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백분위 점수나 표준 점수가 사실 동일해야 되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역에서 언어 매체를 선택한 친구가 만점을 받았을 때는 표준 점수가 149점. 반면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라고 한다면 원점수에서 만점을 받았어도 147점밖에 되지 않아서 2점 차이가 났었습니다. 수학에서도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원점수 만점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약 3점 정도 차이가 났죠. 이런 점수 차이를 통해서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아니냐, 선택에 따라서 유리함과 불리함이 다소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수학의 예를 들면은 이런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수학이었는데 수학에서 1등급 때에 선택에 따른 그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렇게 추정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는 아니고요.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국의 수험생 43만 명 정도 중에서 약 12만 건의 실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은 친구들 중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은 5.6%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을 받은 친구도 13%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확률과 통계 선택한 친구들이 50%를 조금 넘었다라고 하면은 선택한 그 수험생들의 숫자에 비해서 1등급, 2등급의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렇게 등급대별 인원수를 선택 과목별로 분류해 보면은 미적분, 기하 선택한 친구들이 다소 유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 연도와 1등급, 2등급 때를 비교해 보면은
이전 연도에 수학 나형을 응시했던 이런 그 수험생들을 지난해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수험생들과 비교해 보면은 전년 대비 1, 2등급 숫자가 약 15,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자연계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다소 유리해서 1등급, 2등급을 받은 숫자는 이전 연도 수능에 비해서 약 25,000명 정도가 증가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예, 국어, 수학 외에도 탐구 영역이 궁금한데요. 탐구 과목 선택에서의 유불리도 사례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탐구에서의 유불리는 해마다 반복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탐 과목이 전체 9개 과목, 과탐 과목이 전체 8개 과목이죠. 이렇게 과목 수가 많다 보니까 선택에 따른 유불리는 해마다 반복돼서 나타났었습니다. 지난해 경우에도 사탐 9개 과목의 원점수 만점에 따른 표준 점수 최고점을 평균을 내보면요 66점이었고 과탐은 전체 8개 과목의 만점에 따른 표준 점수가 71점이어서 일단은 사탐과 과탐끼리만 비교해보면 전체 5점 정도 차이가 났고요. 같은 사탐 내에서도 경제를 선택했을 때와 사회문화를 선택했을 때 약 5점 차이가 나고 또 과탐에서도 화학 1이나 물리학 2를 선택한 친구와 지구과학 2를 선택한 친구들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구는 그 과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선택에 따른 유불리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로 이해하기보다는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과목 선택에 따른 점수 차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옳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의 표준 점수는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즉 평균과 편차를 고려해서 점수를 산출하다 보니까 해마다 응시 집단의 평균에 따라서 또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점수가 유리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점수의 차는 선택에 따른 점수 차이가 난 거는 분명하지만은 오히려 선택에 따른 유불리라기보다는 점수 차이로 이해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어와 수학인 경우는 공통 과목이 75% 그리고 선택 과목이 25% 정도 비중이 되죠. 공통 과목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통 과목에서 좀 더 우수한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편이 나은 것이지 이런 과목을 선택하면 유리하고 이런 과목을 선택하면 좀 불리해요 라고 판단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따른 유불리보다는 기본적으로 국어에서의 또 수학에서의 이런 역량을 키우려고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지난해 수능을 통해서 올해 수능 준비하는 데 도움으로 삼을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비중 높은 공통 과목이 중요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2022 수능의 영역별 난이도가 궁금합니다. 예, 지난해 수능은 그 어느 해보다도 난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먼저 말씀드렸죠. 이 과목에서의 난도를 구별하는 거는 여러 가지 지표를 찾아볼 수 있지만은 첫 번째 지표는 1등급 표준 점수와 그 다음에 원점수 만점을 받은 요 사이의 점수가 얼마나 벌어졌느냐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2021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인 경우는 1등급 컷 점수가 보시다시피 131점 그리고 최고점이 144점 돼서 13점 정도가 벌어져서 2021학년도도 사실 국어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했었죠. 예. 근데 지난해 수능은 그보다 훨씬 더 벌어졌습니다. 1등급 기준 점수가 131점이었는데 최고점은 149점으로 무려 18점이 벌어져서 이 1등급 기준 점수하고 표준 점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변별력이 더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학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수학은 가형과 나형이 통합형 수능으로 출제되면서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학 가형과 나형으로 출제됐을 때 1등급 점수와 최고 점수 차이가 약 6.7점 정도였었는데 지난해 수능에서는 그 구간 정도 벌어진 게 10점 정도로 역시 더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1등급 점수 기준 점수에서 만점까지가 좀 벌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변별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로 수능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중에 하나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영역을 시험 치르고 그 점수의 만점자 수를 비교해 보는 것도 또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2021학년도에는 만점 받은 숫자가 무려 6명 정도 됐는데 그러나 작년에는 겨우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역시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명밖에 없었네요. 예. 예, 맞습니다. 1명밖에 없었어요. 이 국어가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 표준 점수별로 도수를 찾고 그 도수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점수 구간별로 촘촘하게 나눠진 거를 볼 수가 있죠. 1등급, 2등급, 3등급 구간을 보면은 그 점수별 인원들이 뭉쳐 있지 않고 촘촘하게 나눠져 있던 걸 보여서 1등급, 2등급, 3등급 구간대의 학생들의 국어에서 변별력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학은 국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수학은 그 2021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1등급과 만점까지의 구간이 좀 더 벌어져서 수학도 변별력이 꽤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표준 점수 도수별 인원을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국어에서는 표준 점수 만점, 그다음에 1등급, 2등급 구간대별로 보면은 이렇게 촘촘하게 인원이 나눠진 걸 볼 수 있었는데 수학인 경우는 만점을 받은 학생이 표준 점수가 147점이었는데요. 147점을 받은 학생의 이 그 동점자 수가 무려 2,700명이나 됐고요. 그리고 하나 틀려서 144점을 받은 학생의 숫자가 무려 3,500명. 그래서 수학에서 사실 하나 틀렸다 그러면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 틀린 아이들까지 수학에서 무려 6,000명 정도 되는 숫자라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수학은 최상위권에서 변별력은 국어에 비해서 좀 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 난이도도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어는 사실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한 어떤 전략 과목, 도구 과목이라고 흔히 생각하고요. 90점 넘으면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을 받게 된 게 바로 절대평가 영어 점수 산출 방식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수능은 좀 어려웠던 편입니다. 1등급 비율을 비교해 보면요. 2021학년도는 1등급 비율이 12.7%.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거는 상대평가인 경우에 4% 1등급, 누적 11% 2등급. 그러니까 국어 수학에 2등급 정도 받은 아이들까지 영어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게 2021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채점 결과인데요. 그런데 지난해는 1등급 받은 90점 이상 받은 숫자가 이전 연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3% 정도 받게 되지 않으니까 절대평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난도가 높았던 수능이었는데요. 이렇게 영어의 1등급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무래도 연계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체감 난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2등급과 3등급의 숫자 내지는 2등급과 3등급 숫자를 전체 응시인원의 비율로 따져보면 절대평가인 영어는 확실히 상대평가인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등급 받기가 수월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최상위권 1등급에서는 난도가 꽤 높았지만은 2등급과 3등급은 아무래도 상대평가보다는 등급을 받는 게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22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2022 수능 출제 경향에 비추어 봤을 때 올해 2023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지난해 수능은 분명히 올해 수능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개편된 수능이 지난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출제되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지난해 수능의 출제 경향을 통해서 올해 준비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삼을 만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통합형 수능으로 출제되면서 공통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선택에 따른 유불리 얘기는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어에서 화법과장문, 언어매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런 유불리보다는 이 선택 과목은 전체 총 점수에서 25% 정도에 불과하고요. 75%에 해당되는 건 역시 공통 과목입니다. 그래서 국어든 수학이든 공통 과목의 비중이 75%이다 보니까 일단은 공통 과목에서 고득점을 찾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이 과목별 이수 그 현황을 보면은 수능에서 출제되는 과목의 약 90% 가까이는
2학년 때 이수한 과목들입니다. 국어에서 독서 문학이나 수학에서 수학 1, 2나 영어 1, 2나 마찬가지로 다 2학년 때 이수하는 과목들이죠. 3학년 때 이수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90% 가까이가 2학년에서 이수한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통합형 수능에서는 선택에 따른 유불리보다는 일단은 공통 과목에서 고득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다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최종 점수를 그 가채점을 그 표본 자료를 통해서 점수를 산출해 보면은 동일한 성적대이긴 하지만은 유독 어떤 과목에서 좀 어려워하는 이런 영역별로 특이나 어떤 그 점수가 낮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표본 자료이긴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표본 자료로 수업한 자료를 가지고 보면요. 지난해 수능에서 정시에서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쪽 라인을 지원할 수 있는 표준 점수는 약 390점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요. 사실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당연히 중요한 지표가 되죠. 근데 요 390점 받은 아이들의 등급을 단순 평균 등급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 점수대의 등급으로 보면 평균 등급이 약 1.9등급 정도 됐는데 1.9등급 정도 되는 이 아이들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평균 등급을 비교하니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수학이나 영어는 한 1.5등급, 1.7등급 평균 요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국어와 탐구는 2등급 전후가 되는, 즉 수학, 영어에 비해서 국어나 탐구가 한 0.5등급 정도 낮은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점수대가 서성한 라인 지원 가능권보다 다소 낮은 375점 정도를 동국대 지원 가능권으로 추정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 점수대에서도 평균 2.5등급 되는 수험생들이 수학이나 영어에서는 2등급 정도, 그런데 국어와 탐구에서는 2.6등급, 2.8등급 정도 되는, 즉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서 국어와 탐구의 등급이 낮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인문계에 지원했던 사탐을 응시했던 친구들 역시 그런 그 과목에 따른 특별한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문계 쪽에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쪽을 지원할 가능 점수를 약 378점 정도로 봤는데요. 이건 추정 점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요 378점에 해당되는 우리 수험생들의 표본 자료의 평균 등급을 보니까 2.2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영역에서는 2.2등급 정도 평균 등급을 받았는데 수학은 평균 등급이 2.7등급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학 등급이 낮았다는 얘기죠. 국어도 역시 네 영역 중에서 역시 좀 점수가 낮은 편이었고요. 반대로 영어나 탐구는 상대적으로 국어나 수학에서 보다 등급이 좀 유리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평균 등급에 비해서 특정 영역이 좀 등급이 낮은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등급이 낮다라는 거는, 특정 영역의 등급이 낮다는 거는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웠다. 또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과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영역을 골고루 다 잘하는 게 필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인문계 쪽에서는 국어와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이 많았고, 반면에 자연계 쪽에서는 국어와 탐구 쪽에서 등급이 다소 낮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 개인마다 조금 잘하는 과목, 조금 덜 잘하는 과목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인문계 쪽에서는 국어와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자연계 쪽에서는 국어와 탐구 쪽에서 좋은 등급 받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내 영역을 골고루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영역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올해 준비하는데 또 하나의 어떤 그 시사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탐 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게 있었다면서요? 예, 탐구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 탐구에서는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분명히 따로 있죠. 근데 탐구 과목의 특징이 국어, 수학, 영어는 원점수 만점이 100점이죠. 탐구는
50점 만점이죠. 네. 그러니까 50점 만점이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에 비해서 탐구는 원점수도 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을 덜 들이는 이런 경향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탐구를 좀 만만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탐구의 특징은 원점수 받는 거는 아무래도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원점수 받기는 다소 쉬울 수는 있지만은 문제는 등급을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난도가 상대적으로 탐구, 그중에서 사탐 같은 경우가 비교적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원점수 50점을 받지 않으면은 최상위권 등급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2021학년도에는요, 사탐 9개 과목 중에서 5개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요. 지난해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9개 과목 중에서 무려 6개 과목에서 만점을 받지 않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50점 만점 중에서 하나 틀려서 48점, 47점이 되면 2등급으로 내려가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구는 선택에 따른 유불리도 있지만은 이 난도가 사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국어 수학에 비해서 난도가 낮은 편이어서 최상위권 등급을 목표로 한다면은 만점 목표로 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가려서 우리 수험생들은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는 것들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2022학년도 그리고 2021학년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 과목을 선택하면은 표준 점수가 좀 잘 나와요. 그래서 그 과목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라고 선택하는 거는 현명한 판단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과목에 따라서 이 난이도는 해마다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찾기보다는 일단은 자신 있게 공부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즉 선택의 기준은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전년도 출제 경향에 맞춰서 유불리를 선택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수능의 몇 가지 경향성들을 찾아봤고요. 이번에는 김영현 선생님과 함께 수시에서 나타났던 어떤 경향성들, 그리고 정시에서 나타났던 경향성들을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수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모집 인원 변화가 전형별로 좀 심했었죠. 상위권 대학에서는 정시가 늘어났죠. 그래서 15개 대학 중심으로 정시가 40% 가까이 늘어나면서 정시가 늘다 보니까 수시가 다소 줄고 또 수시 그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의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또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교과 전형 중심으로 선발하는 지역균형 전형이 새로 신설되면서 교과 전형이 새로 생기면서 정시도 늘어나고 또 교과 전형도 지역균형 전형도 생기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아니면 논술 전형의 규모가 줄어든. 그래서 이렇게 전형별 규모가 줄어들고 또 수능 최저 기준도 다소 변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 경향이 어땠느냐도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할 텐데요. 지난해 수시 전형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신다면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면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은 줄었고요.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은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초점으로 말씀드리면 제출 서류가 간소화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거나 학생 자소서가 폐지되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의 아까 말씀해 준 학생부 교과전에서 지역균형 선발 규모가 확대됐는데 전교생이 한 200명 있다고 치면 서울대부터 숙명여대까지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추천해야 되는 인원이 단순 산술 계산 누적 인원을 한 140명 정도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좀 확대되는 측면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 수능 최저가 있는 지역균형 전형이 수시 모집의 합격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모두가 다 기회가 될 수 있지만은 작년 수시에서는 새로 신설된 지역균형 전형이 아무래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은 이 지역균형의 전형에 대해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선발 방법이라든지 선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지역 균형 전형의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의 모집 정원은 한 1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인원을 뽑는데요. 크게 이제 교과 100을 뽑느냐, 교과 플러스 교과 외 전형 요소를 반영하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수능 최저를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 균형 전형은 교과 100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근데 교과 이외에 전형 요소를 반영하는 건 면접을 반영하는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대 등이 있었고요. 서류를 반영하는 동국대, 성균관대, 고려대 등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역 교육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진행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고요. 지역 균형 전형 수능 최저를 대부분 적용합니다. 적용하지 않는 4개의 대학이 있었는데 해당 대학이 동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수준의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다소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서울대, 고려대, 시립대, 중앙대, 서강대, 홍익대가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좀 특징적이었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2022년에 건국대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었지만 2023년에는 건국대가 수능 최저를 미적용하면서 정상평가 서류평가를 추가한다는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교과 중심으로 선발한 지역균형 전형이 기회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은 교과 중심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 등급을 올리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러니까 교과 전형 중심이긴 하지만은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도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일부 전형에서는 면접이나 서류가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교과 전형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수능 최저 기준 그리고 서류의 역량들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군요. 네. 그러면은 그 수시 전형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지원 과정에서 나타났을까요? 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전 연도보다 수시 모집의 수험생들의 적극적인 성향이 더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되는 측면을 보였고요. 근데 경쟁률이 상승된다고 모든 대학이 동일 수준으로 경쟁률이 상승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원 대학의 양극화가 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은 높게 올라가고 그다음 지방에서도 지방 거점 국립대의 경쟁률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고 지방 거점 국립대를 제외한 지방 소재 대학은 다소 경쟁률이 낮은 측면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대학은 그랬는데 학과 모집 단위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호하는 모집 단위가 예전부터 오던 경향성 그대로 선호하는 단위대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험생이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대학의 모집 정원은 거의 비슷한 상황. 그리고 수험생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다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집중하는 현상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경쟁률을 통해서 뭔가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표에 보시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구분해 놨는데 서울서대 교과 전형은 전년 대비해서 4.9 정도 그다음에 지역 거점 국립대는 1.6 정도 교과 전형의 경쟁률 상승이 있었는데 비수도권 대학을 보시면 0.2 정도밖에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종합 전형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요. 논술 전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대학 중심으로 볼 때 선호하는 대학, 그러니까 서울 및 수도권대, 지방에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경쟁률이 상승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예, 교과 전형이 1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수도권 대학의 지역 균형 전형을 예를 들면요. 그러나 이 10%라고 하는 규모는 사실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특징적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진.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험생이 줄어들면서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막연한 기대감일 뿐이고 오히려 선호하는 대학에서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막연하게 대학의 문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군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과 종합 논술의 경쟁률을 보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어떤 선호하는 모집 단위 이런 것들이 특별히 특징적으로 나타난 게 있었나요? 네, 계열별로 있었습니다. 대학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 중심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의대, 약학 이런 것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생명 및 화학 관련 학과가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기계 및 컴퓨터 관련된 학과의 모집 단위의 경쟁률이 높은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의학학 계열이 특히 이제 약학 대학이 새로
학부 모집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의약학계열 쪽으로 지원하려고 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제 편입 제도가 없어지면서 생명화학 이런 쪽의 경쟁률이 다소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었죠. 그런데 생명 관련 모집 단위 쪽은 여전히 강세였던 게 큰 특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인문계 쪽 모집 단위는 어땠나요?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다른 계열에 비해서 두드러진 게 언론 및 미디어 관련된 모집 단위의 경쟁률이 두드러지게 높았고요. 다음으로 사회과학, 마지막으로 사범대 쪽의 모집 단위의 경쟁률이 좀 높은 면모를 보였습니다. 자연계에 비해서 인문계 쪽 같은 경우는 특정 계열에 집중되는 현상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네요. 네. 요 자료는 그 서울 시내 15개 대학, 그 선호도가 높은 15개 대학들 중에서 경쟁률이 20대 1이 넘는 네. 이 모집 단위들만 이렇게 뽑아본 건데 네. 자연계 쪽에서는 아무래도 생명과학 관련이나 화학 관련 쪽 그리고 의학학 계열 쪽에 집중하는 현상들이 보였지만은 인문계 쪽에서는 사회과학 계열 쪽에 이런 선호도가 높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균형 있는 이런 경쟁률을 보이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경쟁률 등을 포함해서 수시 지원 결과를 찾아봤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작년에 이런 경향성들을 참고해서 올해 수시 전형에 지원할 때는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선호 대학과 선호 모집 단위의 지원 경향성이 뚜렷해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 선호 대학을 혹은 선호 모집 단위를 희망할 경우 다른 대학, 다른 모집 단위보다는 훨씬 더 치열한 준비를 좀 전략적인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계열별로 말씀드리면 자연에서는 의학, 생명, 화학, 인문에서는 언론, 미디어와 사회과학 쪽을 준비하실 때 좀 이렇게 좀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앞서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그 교과전형 모집 인원 증가로 특히 서울 수도권 소재대 모집인 10%쯤에 해당되는 지역균형 전형, 수능 최저가 있는 지역균형 전형이 일반 계고 학생들의 수시 문을 합격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으니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통합형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확통 및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이라면 정시보다는 수시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정시 쪽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시에서 역시 인문계 쪽 친구들 확통과 사탐을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시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수시 중에서도 작년에 새로 신설된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전형에 집중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시 전형 지원 단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경향들을 찾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어서 정시 지원 단계에서 나타난 특징들은 어떤 게 있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수능 100%로 지원하다 보니까 수능 점수가 절대적인 합격, 불합격의 이런 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지난해 수능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난도가 높았던 이런 수능이 실제 정시 지원 단계에서는 어떻게 경향성을 보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전형의 특징을 간략하게 먼저 요약해 주십시오. 2022 정시 전형의 특징은 뭐니 해도 불확실성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상위권대가 정시 모집률 40%로 확대하면서 모집인원이 확대되고 뽑지 않던 약대, 선발 인원이 추가되면서 모집 인원의 변화가 두드러졌고요. 두 번째는 통합형 수능으로 수능 방식이 개편되면서 점수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지정 과목에 있어서 인문계 모집 단위는 필수 지정 과목이 없기 때문에 확통 미적 기하를 보고도 과탐을 보고도 인문계 모집 단위를 교차 지원하는 면에서 불확실성이 좀 증가된 측면을 보였습니다. 사실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쟁률은 낮아질 걸로 추정을 하죠, 보통은.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능의 점수, 변수가 워낙 커서 모집 인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선택형, 통합형 수능에 따른 점수의 유불리가 아무래도 지원 단계에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가한 정시 전형에서 구체적으로 지원 단계에서 나타났던 어떤 경향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시 모집처럼 지원 대학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수시 모집 때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 지방에는 지역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고 지역 거점 국립대를 제외한 그 지방 소재 대학은 경쟁률이 좀 다소 둔화되는 측면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정시에서도 그 수시 모집과 동일한 경향성이 나타났고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건 수시 모집은 모집 그 선호하는 대학 선호하는 모집단이 이렇게 전부 두 가지가 다 나타났다면 정시에서는 학과보다는 모집 단위보다는 대학을 선호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적분과 기하를 응시하고 대학의 인문계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그 인원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확통을 보고 사탕을 받던 상위권 인문계 학생들의 경쟁력이 이렇게 미적 보고 기하 보는 애들이 넘어오면서 좀 약화되는 측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보다 수시에 좀 집중하는 게 좀 전략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는 수학 가형과 과탐을 응시한 친구들은 자연계를, 그리고 사탐과 수학 나형을 응시한 친구들은 인문계 모집 단위로 지원하는데, 사실 수학 가형과 나형으로 분리돼서 수능이 출제됐을 때는 수학 나형의 표준 점수가 다소 높은 경향성들을 보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쪽 그 수학 나형을 응시하고도 자연계 모집 단위를 응시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차 지원이라고 네네.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난해 수능에서는 그게 거꾸로 네, 나타난 맞습니다.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자연계 친구들이 미적과 기하를 응시한 친구들이 인문계 모집 단위로 지원하는, 그러면 사실 지원 단계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현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공개적으로 대학에서 이런 결과치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대학 입학처에 확인을 해보니 서강대, 중앙대, 서울시립대는 미적과 기하를 응시하고 인문계 모집 단위를 지원한 학생들의 비율이 55에서 60%에 육박했고요. 동국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25에서 3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문계 모집 단위 보는 확통 사탕을 보고 지원해야 하는데 미적 기하를 보고 인문계 모집 단위를 지원했던 학생들이 발견된 겁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 정보원에서는 해마다 정시 지원 참고점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통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는데 참고로 삼는데, 일단 이 지원 참고점 자료라고 하는 거는 계열별로 수학 가형, 과탐, 그리고 수학 나형, 사탐, 전통적으로 이렇게 계열별 과목의 누적 인원을 잡고 그 누적 인원을 통해서 지원 가능권을 잡아왔었죠. 근데 만약에 지난해처럼 이렇게 미적과 기하를 응시한 자연계 친구들이 인문계 모집 단위로 지원한다 그러면은 이 참고점의 적용이 사실 많이 어려울 수도 네네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자연계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는 미적 기하 선택한 친구들이 인문계 쪽으로 지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앞서 수능 분석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미적 기하를 본 학생들이 통합 편성에서 확통보다 유리한 점수를 차지할 수 있어서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미적 기하를 보고 대학 인문계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데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진입 장벽이 있다는 건 필수 지정 과목이 있어서 그 과목을 응시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건데,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미적 기하나 과탐을 봐야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필수 지정 과목이 있지만 인문계는 그런 필수 지정 과목이 없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없어서 지원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문계 모집 단위로 입학해서도 자연계 모집 단위로 복수 전공 혹은 전과를 하는데 무리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이제 자연계열로 복수 전공 혹은 전과를 하면 되니까 인문계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난해 정시 전형에서는 이런 통합형 수능의 점수 차이로 인해서 지원 단계에서 많이 혼란스러웠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이 정시 지원 결과를 통해서 올해 정시 전형에 지원할 때 뭔가 참고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수시는 다양한 전형 요소와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지만 정시는 거의 대부분이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수능 그 자체를 어떻게 하면 1점이라도 올릴 수 있는가, 수능 고득점 전략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수시와 정시가 다른 수시는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2개 혹은 3개 등급, 3개 영역만 수능을 준비해도 합격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시는 국수 영탐 4개 영역이 다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국수 영탐을 다 균형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특히 점수가 잘 나올 영역은 무엇인가라는 자기의 강점을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통합형 수능에서 유불리가 발생했으니까 점수 잘 나오는 것만 무조건 선택하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기의 적성,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점수 맞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어떤 학생이 적성과 자질로 혹은 진로 목표로 그 영역을 선택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 목표, 그다음에 적성 이런 것들을 따지셔서 국수탐 과목 선택은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냉정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역시 수능 100%로 전형하는 정시 전형에서는 일단 점수가 높은 게 우선이겠죠. 네. 근데 지난해 수능에서는 처음으로 통합형 수능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선택에 따른 유불리 내지는 점수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이 혼란스러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은 해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정시와 수시에서의 이런 지원 경향성도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렇지만은 올해 입시가 지난해 입시와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은 수능에서 출제된 경향성들을 참고하고 또 수시와 정시에서 나타난 경향성들은 분명히 올해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은 오늘 우리 김영엽 선생님과 찾아본 지난해 수능과 수시 정시의 지원 경향성들을 참고하셔서 모쪼록 올해 대입에 전략을 세우시는데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